그때 제 강의 들으신 선생님들 계신가요? 예, 한 분 들었어? 아, 그때 맨 앞에서 들었었지. 여기서 아빠랑 와가지고. 맞아, 기억난다. 그다음에 이학 교수님 잠깐만 일어나서 같이 인사하실래요? 우리 세계적인 로봇공학자입니다. 이학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만 오늘 전체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은 딱딱한 강의 자리는 아니고요. 우리 세계적인 로봇공학자인 우리 이학 교수님 모시고 제가 좌장 역할을 맡아서 로봇 얘기만 하면 자칫 또 너무 재미있지만 또 딱딱한 기계 얘기여서, 저는 생물학자니까요. 인간과 이게 기계공학자의 만남,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서로 콜라보라고 하죠. 그래서 콜라보를 해서요. 우리 뭐냐면 딱딱한 강의가 아니고 이렇게 소통하려고 오늘 만든 자리예요. 그래서 아주 오늘은 플로어에서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로봇공학자가 답변하는 답변이 있을 수 있고, 또 생물학자가 답변하는 답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함께 할 수도 있지만 또 둘 다 대답을 못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식사하면서 우리 이학 교수님께 로봇공학자시니까 로봇이 막 발달하면 우리 인간이 몸에 있는 모든 장기를 로봇으로 교체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답변하기 곤란하고 어려운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학 교수님하고 머리를 쥐어짜서 아무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꼬마 친구들이 많이 질문해 주세요. 예, 상상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잠깐 여는 영상 한 2, 3분 보여드리고, 우리 이학 교수님을 무대로 초청해서 이학 교수님 준비하신 거 잠깐 한 10여 분, 15분 정도 듣고요. 그리고 또 제가 준비한 거 잠깐 듣고,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한 30분, 40분 정도 그렇게 논의하고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전체적으로 강의 시간은 1시간 남짓, 좀 길어지면 1시간 10분, 20분 정도, 그 정도 안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에 대한 홍보 영상인데요. 어떤 다큐멘터리보다도 이게 잘 뭔가를 요약해 놓은 거라서 제가 이 영상을 뽑아왔는데요. 여기에 3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할 수 있을까? 인간인 종이라는 게. 또 하나는, 인간은 그러면 다 대체할 수 있으면 인간도 또 다른 형태의 고차원적인 기계일 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답하기가 다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이건 기계공학이나 생물학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 철학적인 질문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누구도 답을 하기 어려워요. 많은 논쟁이 있겠죠. 어떻게 우리 인간을 기계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계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에이, 그래도 영원히 살 수 있겠어? 아니야, 뭐 계속 이렇게 발달하면 영원히 살지 뭐 누가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즘 서빙하는 모든 기계들이 로봇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발전하거든요. 어떻게 발전하냐면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그래요. 생물의 생장 곡선도 그렇고, 인류의 문화 역사도 그렇고요.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도 그렇고, 로봇공학도 그렇고, 누리호를 쏘아올리는 항공우주공학도 그렇고요. 모든 기술이나 모든 발전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냐면 레그 페이스가 있고요. 레그 페이스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별로 진보가 없는 그런 아주 지난한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을 거쳐서 어떤 거를 딱 이렇게 딱 변화 시점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한 수천 년을 이렇게 해오다가 정말 노력해도 안 되다가 어느 임계점을 딱 넘는 순간 이게 발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건 모든 원리가 다 그래요. 철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그래요. 이학 교수님 동의하시죠? 기계공학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다시 스테이셔너리 페이스라 그러는데 이게 멎어요. 더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어떤 때는 어떤 여러 가지 윤리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가기도 해요. 옛날에 황석 박사 줄기세포처럼 막 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이렇게 정지하는 것만 아니라 거꾸로 가기도 해요. 이렇게 약간 역행을 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과학기술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다가 이게 또 유구의 세월을 거쳐서 막 답보 상태에 한동안 있다가 갑자기 또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 팍 발전해요. 생물은 이런 걸 보고 빅뱅이라고 하는데, 우주에만 빅뱅이 있는 게 아니고 생물도 하나의 세포를 만들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다가 세포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갑자기 짧은 시간 내에 폭발적으로 지구상에 출현한 모든 생물들이 천천히 생긴 게 아니고 어느 날 펑 하고 생물이 터졌어요. 이렇게 생물뿐만 아니고 우주 창조뿐만 아니라 기계공학조차도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팍 이렇게 되는 게 모든 것의 원리예요. 그렇게 보면 로봇공학이 지금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따 기계공학자가 말씀하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만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 갈 길이 좀 멀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먼 것 같지만 최근에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는 초입쯤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여기 우리 사랑하는 젊은 학생들이 나중에 늙어서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아마 놀라운 세상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이걸 exponentially increase한 그런 시간이에요. 이게 exponential period고요. 요거 레그 페이스라 그러는데 이게 로그 페이스로 접근하는 초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하는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거의 대부분 어쩌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답할 건 아니에요. 저도 답 못하고요. 제가 혹시나 해서 이학 교수님께 첫 번째 걸 여쭤보니까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식사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따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열심히 머리를 짜내서 안 돌아가는 머리 짜내서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서론을 열었고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이학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네, 15분 하셔도 저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경북대 기계공학부의 이학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 화면을 보니까 이제 옛날 생각도 나고 우리 그 보스 오랜만에 보스하고 아들내미가 참 많이 컸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3년 반을 같이 일했는데요. 나중에 한국에 돌아올 때 티셔츠, 이 로뮬라 티셔츠가 제가 17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랩에서 그냥 쫙 놓고 필요하면 그냥 갖다 입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총각이어서 그런지 다 쟁여놓고 입고 또 입고 했던 좀 옛날 젊었을 때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 잠깐 어이구 여시가. 이것만 네, 이것 좀 내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같이 교수님하고 논의를 죄송합니다. 네, 논의를 했을 때 주제가 인간, 기계, 생물 이렇게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면 많이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 여기서 한 3주 됐나요? 3주 전에 강의를 할 때는 제가 그냥 어떤 거 만들고 어떤 거 보여주고 이런 거를 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무래도 주제가 생물이 있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물, 그러니까 동물, 곤충, 새 이런 것들을 모방하기 위한 로봇이요. 똑같이 만들기 위한 대단한 많은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 한 3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 분야가. 질문 있어? 질문? 그냥 곤충을 조종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네. 그걸 그냥 곤충에 붙이면 곤충 그 자체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데 곤충도 생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처음에 곤충 같은 로봇을 만들고 싶은 건 곤충을 조종하는 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곤충을 만들고 싶은 로봇을 만든 건 곤충에 있는 중요한 핵심, 운동, 기능 이런 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곤충 자체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기능을 구현하는 게 연구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곤충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곤충이 원래 가고자 하는 움직이려는 방향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두 개가 차이에 의해서 뭔가가 손해는 되겠죠. 곤충이 다치거나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곤충의 입장에서 사람 마음대로 조종하는 건 안 하려고 해요. 곤충의 기능을 구현하고 곤충처럼 만드는 걸 하고 싶은 거지. 곤충을 움직여서 우리가 뭐 하겠어요. 그 기능을 가지고 딴 데 써먹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카톡을 끄고 나중에 차라리 음도 그래서 오늘 제가 한 10분
보여드리고 설명드릴 것은 유튜브에서 가장 생물 그러니까 뭐 새, 개, 아니 뭐 개가 좀 그렇죠 강아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많이 예쁘게 정리해 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 뭐 전 세계 한 10대 로봇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중점적으로 보고 연구해서 이걸 만들었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아지의 어떤 뭐 기능이다. 이게까지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로봇 분야에서 곤충이나 생물을 모방해서 하는 연구는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한 10년 사이에 정말 많이 발달됐고요. 그런데 결국 아직은 뭐 제가 봤을 때 뭐 동물 곤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런데 각각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사람, 곤충, 동물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그 핵심적인 기능을 모방해서 적용하는 이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현재의 로봇 분야에서 바이오미믹이라는 분야로 지금 하고 있는 한 그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릴게요. 오늘 너무 편하게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래요? 너무 흥미로운 주제였어요. 너무 흥미로운 주제였죠. 예, 여기 앞에 우리 친구는 막 열광을 해가지고 그렇지. 너무 흥미로운 주제였어요. 제가 이 영상은 처음 논의만 했고 제가 생물학자니까 이학 교수님께서 생물에 많이 맞춰주셔서 오늘 영상을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제가 한 3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아까 그 뱀 이렇게 있었죠. 뱀 로봇. 그리고 또 도롱뇽인가요? 뭐 그런 로봇도 있었고. 근데 이런 모든 구조는 사실은 우리가 산업스파이나 마찬가지예요. 걔네들이 그런 구조를 어떻게 얻었냐면요. 수억 년, 수십억 년의 진화의 역사 속에서 엄청난 명멸을 거듭하면서 얻어낸 나름대로 최적화된 옵티마이제이션 됐다 그러 최적화된 형태의 구조예요. 그걸 사람이 그냥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구조를 그대로 차용해 오는 거니까요. 걔네들에게 저작권이 있다면 우리는 상당히 고소당할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그런 완벽하진 않죠. 진화 속에서 다듬어진 그런 구조들을 가져오는 것, 이건 상당히 우리의 그 기술 발전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이학 교수님의 흥미로운 발제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건 아까 또 이렇게 보면 이걸 보고 이제 체절이라고 하는데 몸에 이게 있는 거를 생물의 진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냐면 막 큰 무슨 생물이 있으면 그거를 코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이거 만들고 뼈 하나 다 만들면 이렇게 복잡한 생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이제 비판에 다가와요.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화 속에서 그렇게 복잡한 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건 신의 창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 생물학자, 진화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것을 그러니까 구조의 반복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 때도 저는 로봇공학자는 아니지만 이걸 다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 핵심 원리나 핵심 구조들이 있어요. 물론 모두 다 그것이 왜냐면 여러분 레고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게 막 5만 가지 부속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뭐 이런 일정한 것들이 반복해 쌓이기도 하고 어떤 건 중간에 연결고리는 좀 다르게 생겼고 일부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그게 50만 가지의 조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조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똑같은 것들이 동일 패턴들이 유지돼요. 동그란 것도 좀 컸다가 작았다가 이 정도 수준이지 이게. 그래서 이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생물 진화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몸은 10조 개가 넘는 하나의 단일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다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동일한 하나의 구조가 10조 개가 반복돼서 일부가 좀 특수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기본 구조는 똑같은 하나의 작은 세포가 무한히 반복되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아까 그 체절도 보시면 이게 뱀이 이렇게 있잖아요. 뱀 로봇을 만들어서 진해라고 하셨는데 제가 하기를 진해로 했어요. 이렇게 보면요. 이게 체절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체절 하나는 다른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구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100개를 연결하면 100개가 시작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모듈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다
따로따로 만들어서 고안해서 디자인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의 모듈을 만들어서 붕어빵 찍어내듯이 팍팍팍팍팍 찍어내면 이게 점핑이 돼요. 구조 자체가. 그게 이제 생물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아까 그걸 보면서 저 로봇에서도 그런 이게 척추뼈 비슷하게 하나의 그 맞죠 모듈 개념으로 그것들을 반복해서 상당 부분을 짧은 시간 내에 작은 발견인데 그거를 굉장히 폭발적으로 어떤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모듈 방식인데 이 로봇에서 그 생물의 그런 모듈 개념을 차용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이따가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아마 토론 시작할 때 우리 이학 교수님께서 제가 듣고 또 한번 이렇게 논평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학 교수님 강의를 듣고 제가 생각이 난 거는 우리 생물학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지막 정점은 뭐가 있냐면요. 인간이에요. 결국에는. 개구리도 연구하고 저는 잉어도 연구하고 토끼도 연구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은 인간이에요. 최종 마지막에. 그런데 왜 다른 생물들을 연구하고 왜 다른 생물들에서 어떤 것들을 차용해서 로봇을 만들고 하느냐면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훨씬 더 복잡하니까 단순한 것들 속에서 뭔가를 해서 그 경험을 축적해서 결국은 인간을 정복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건 그렇지 않아요. 이학 교수님이 강의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금 이 수억 종의 이런 생물들은요 지금까지 이 진화의 투쟁 속에 살아남은 이유가 있어요. 그 엄청난 그 투쟁 속에 살아남은 거는 저마다 놀라운 비밀병기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뭔가 남들보다 특출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 모기, 아니면 이, 벼룩 이 모든 것들이요. 그런 특수한 능력이 없었으면 절대로 생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까 여기 캥거루 이거 점핑하는 거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또 인간의 이족 보행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만 또 손을 자유롭게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들어보면 나비 아까 말씀하셨고 박쥐도 초음파로 해서 감지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몇 가지 동물을 예로 들어보면 혹시 이학 교수님께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걸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생물들을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이제 그 메뚜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강의 시간에 하늘해서 풀잎 위에서 가볍게 특별한 도약대가 필요도 하지 않아요. 정말 가볍게 툭 뛰면 자기 몸에 수십 배를 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메뚜기의 그 이 허벅지 근육을 연구해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뽑아낼 수 있는 힘의 장력이라 그러나요? 그게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압도적인 게 바로 이 메뚜기의 허벅지 있는 근육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들을 연구해서 이 그 뭔가 굉장히 큰 무게를 여기 버텨내거나 또는 짧은 도약으로 작은 도약으로 엄청난 넓이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바이오미믹에서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거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 바닥에서 옛날 혹시 개벼룩 아시죠? 아마 얘네들은 모를 거예요. 어르신 개벼룩 아시죠? 어릴 땐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벼룩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잘 깨보다 작잖아요. 작은 놈인데 톡 튀면 여기까지 튀어요. 어릴 때 허리춤까지 튀는데요. 보이지도 않는 놈이 그 다리가 얼마나 크다고 점핑을 하면요 우리 몸에 허리춤까지 뛰어요. 개벼룩? 응. 벼룩이 어. 곤충 중에 가장 높이 뛴다. 아니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벼룩이 자기 몸의 비례로 보면 정말 제일로 높이 뛰지. 근데 그보다 더 높이 뛰는 놈도 있는데 그 몸의 비례로 보면은 요만한 놈이 뛰니까 자기 몸에 수만 배, 수천 배 뛰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 벼룩의 높이 뛰기 실력을 우리가 로봇 쪽으로 가져오면 정말 작은데 좀 잘 만들면 63빌딩을 위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스파이 로봇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비나 아까 여러 가지 보여주셨지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뭐 할 수는 없냐면 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놀라운 능력을 동물에게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KTX를 만들고 뛰어난 비행체를 만들어도 누구를 따라갈 수 없냐면요. 파리의 비행 능력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행기로 시속 한 1000km인가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속도로 아니면 KTX로 한 시속 300km로 가다가 갑자기 앞에 장애물이 딱 나타나면 바로 그 속도로 뒤로 돌아갈 수가 있나요? 관성의 법칙 때문에 안 돼요. 물리 법칙 때문에. 받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곤충 중에서 그런 놀라운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게 잠자리는 이제 4개잖아요. 이게 날개가 4개인데 이렇게밖에 못 해요. 뒤로 접지 못. 잠자리 날개를 뒤로 접으면 죽어요. 이게 못 접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파리는 어떻게 파리하고 나비는 뒤로 접을 수가 있어요. 근데 파리는
파리는 또 놀라운 비행 능력을 위해서 날개 2개를 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곤충이 날개가 4개인데 파리는 날개가 2개예요. 파리와 모기가 날개가 2개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도 사람들이 때려잡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왔다가 탁 때려잡으려면 이렇게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기도 2개, 모기도 2개예요. 모기도 날개 2개 나중에 잡아서 찾아봐. 그 모기가 아닐 거야. 하루살인지도 몰라. 어쨌든 모기하고 파리는 순간적으로 아닌 줄 알았어. 그 모기하고 파리는 날개가 2개예요. 얘네들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장기 비행은 못해도요. 뭐가 있냐면 순간적으로 이런 360도 회전이나 뭔가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그 속도로 뒤로 돌아가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 부근에서 피 빨아먹으면서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러고 있다가 사람이 탁 하면 그때 죽으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사람 옆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휘저어도 그냥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로봇 공학자가 또는 항공우주 연구하는 기계공학자가 만약에 파리의 비행 능력에 관련된 신비를 연구해서 그와 관련된 비행체를 만들면요. 뭐 빗사이로 막가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갈 거예요. 전쟁터에서 전투기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가다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동물을 연구하느냐? 인간이 최종 타겟인데 왜 동물을 연구하느냐? 인간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비밀병기들을 모든 생물들은 하나씩 갖고 있어요. 저마다.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차용해서 로봇이나 우리 생활 편의를 위해서 의료나 군사나 여러 가지로 이용하는 거죠. 왜 이게 생물들에서 다양한 생물들을 가져오는지 이해하시겠죠? 예. 아유, 진화학자가 기계학 공학자와 만나니까요. 이렇게 흥미롭네요. 박수 한 번 더 쳐주실래요? 예. 우리 이학 교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싶어서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있는데 아주 짧게만 보여드리고요. 저는 한 2, 3분 내에 마무리하고 이제 여기 세팅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인종차별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흑인이 물을 마시는 걸 보면서 같이 방청객이 물을 마시도록 흑인과 같이 그렇게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백인이 물을 마시는 걸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걸 하게 하고요. 어떤 경우는 물을 마시지는 않고 물을 마시는 흑인을 보거나 백인을 보거나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행동을 따라한 사람이나 특히 이렇게 같이 공감하면서 그 사람이 마실 때 같이 마셨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흑인에 대한 그 인종차별 나중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행위를 하기 전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차별도 없어지고 그것과 이게 동기화된다 그럴까요? 정서적으로.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나 봐요. 예. 자, 이제 요렇게 하고요. 마무리할게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없애게 되는 그 거죠. 결론이에요. 사라져가고 있는. 사랑화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행동을 따라하게 여기서 주는 화두는 이거예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뭐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절대로. 공감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척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이렇게 심정과 심정이 공유되면서 이렇게 뭐 위로를 받고 뭐 그렇게 정말 할 수 있겠느냐. 이 영역은 심퍼시, 감정을 같이 갖는 것. 그런 심퍼시는 아마 영원히 로봇이 인간의 영역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정말 그런 것인지 같이 한번 이학 교수님과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학 교수님 올라오시죠. 예. 예, 교수님. 저는 지금 로봇인지 철학인지 막 헷갈려가지고요. 지금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생물은 지난 수천 년, 수억 년 동안 이렇게 진화가 된 거라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그거를 저희는 빌려서 쓰는, 그리고 제가 공학자다 보니까 공학자는 이윤이 되고 이익이 되는 이런 기술을 만들고 그거를 인류에게 도움되는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자연과학자들은 새로운 걸 발견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최대한 더 많이 베껴서 좋은 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을 좀 받을까요? 예. 그럼요. 그거 벗으시고 해주십시오. 따로 마이크 그냥 플로우에서 해주시면. 예. 저는 신매동에 사는 문석환이라고 합니다. 원래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시군요. 두 분 교수님한테 동시에 질문이 되고 싶은데, 한의 교수님께서는 아까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창조라는 말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이학 교수님께서는 모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로봇이 창조까지 가는 과정, 창조까지 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 생물학 교수님이신 우양현 교수님이 로봇 분야가 설마 너희들이 창조의 경제까지 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그러니까 그래봐야 모방이지 그 언저리를 넘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예. 우리 학 교수님. 예.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신의 창조 빼고 나머지 창조는 다 모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더 좋게 만들려고 기존에 있던 거를 모방해서 더 좋게 만들고 또 더 좋게 만들다 보면 기존하고 다른 새로운 게 열리고요. 그게 그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새로운 게 창조되는구나, 새로운 게 개발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의 분야에서 제가 이제 하는 걸 보면 결국 기존보다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모방,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모방 이런 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과 처음에 시작했던 점과는 너무 다른 새로운 창조물이 생긴다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AI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면 AI도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에서 가장 최적화된 답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AI도 창조라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는 모든 걸 바탕으로 한 최적의 선택을 하는 이런 좀 과정이기 때문에 뭐 신의 창조를 빼고는 창조라기보다 저희는 모방이 고도화된 게 창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주신 말씀에서 이제 보완은 아니고요. 한두 가지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그냥 설명을 잠깐 말씀드리면 AI는 뭐 요즘 워낙 유망하니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Artificial Intelligence여서 이게 인공지능을 이제 줄여서 우리가 인공적인 지능이다. 그래서 AI라고 그렇게 줄여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드웨어는 어떻게든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인간의 언어, 또 인간의 문화, 생각, 또 창조성 이런 모든 것들을 과연 로봇이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나열한 것 중에 언어는 요즘 구글이 더 잘해요. 구글이 정말 잘해요. 웬만한 통역가보다 더 나아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아마 이제는 통역사가 필요가 없는 시대가 아마 조만간에 올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괜찮은데. 그렇죠. 거의 동시 통역이 되는데 그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거의 그 시점에 와 있고요. 앞으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 직접 그 통역사보다도 훨씬 더 얘가 잘합니다. 구글 트랜슬레이터가. 그 다음에 영문도요.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보다도 오히려 한국말만 잘 써서 집어넣으면요. 그 구글 번역기에서 나오는 영문 수준이 한 5년, 10년 전에만 해도 정말 형편이 없어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매끄러워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글을 쓰고 또 통역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언어적인 측면들이 대회가 조금 지나가면 아마 우리나라의 가장 달변가 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글을 잘 쓰는 소설가보다도 어쩌면 글을 더 잘 쓰고 말을 잘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언어에 해당하는 거는 이미 인간을 뛰어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힘이면 힘, 뭐 운동성이면 운동성, 뭐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생물에서 뛰어난 걸 인간에게 없는 걸 끄집어 오기 때문에 그것들이 총합된 총합체를 우리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다만 이제 남은 게 이제 정서적인 거 뭐 이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들도 아까 잠깐 그 영상 보셨죠? 어떤 여자 로봇의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저게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배우 뺨치지 싶은데요. 그래서 정서적인 것도 그 리얼리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냐 하는 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찐이냐 하는 건 고민해 봐야 되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그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보기에는 인간 이상으로 표출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계가 그렇게 지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인간이 그러면 인간도 기계냐? 다 대체할 수, 다 똑같아지면은 과연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어디냐? 인간다움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과학적이거나 공학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철학적인 질문들이 자꾸 나오는 이제 그런 질문인 것 같고, 질문 주신 것이 제가 밖으로 의견 설명을 돌았는데, 마지막으로 창조에 관한 얘기만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이학 교수님께서 정말로 뛰어난 답을 해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요, 창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창조와 아까 인간의 창조를 구분했잖아요. 우리가 창조라는 말을 쓸 때, 그래서 신의 창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창조는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창조는 어떤 거냐면, 아까 AI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죠. 그걸 창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예예요. 이렇게 모방해서 1, 2, 3을 넣는데 4가 나온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을 이렇게 쳤더니 이게 저쪽으로 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창조는 아니잖아요. 어떤 작용에 의한 그 반작용이거나 결과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은 딥러닝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계속 학습을 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빅데이터를 집어넣고 나서 엄청난 데이터를 집어넣고 얘에게 패턴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경우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 결과물을 다시 피드백을 해가지고 또 다른 데이터에 의해서 아니야, 이건 다시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이때는.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계속 얘가 학습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때마다 우리가 명령어를 넣는 게 아니고 그 오토매티컬리 계속 학습하도록, 새로운 환경만 들어가면 얘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해서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어디로 튈지 어떤 게 나올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인간의 손을 떠난 어떤 결과물들이 놀랍도록 나오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창조는 아니지만 그것이 창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뭐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막 그런 아이디어 내라고 하고. 근데 그거는 미리 말씀드리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낼 수 있는 겁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그 분야나 그거에 관련된, 아무것도 책도 안 읽고 아무것도 공부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창의적인 생각을 확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많은 그런 배경이 있고 다 한 후에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책 많이 읽고. 결론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로봇 분야에서 약 한 3, 4년 됐는데 아마 두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로봇세 들어보셨죠? 로봇세. 공장에서 로봇을 사용하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걷어야 된다. 이게 한 5년에서 10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로봇 세금, 네, 우리 로봇 소득세 내듯이. 네네. 공장주가 그거를 돈을 내야 된다. 사람이랑 똑같은 걸 고용한 것과 같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로봇이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약 한 5년, 10년 됐는데 그때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모든 분들이 웃었습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고. 근데 지금은 그거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분야에 또 한 5년 정도, 한 5년 사이 급속하게 큰 건데, 로봇 윤리라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로봇 윤리. 로봇도 인간처럼 대우를 해줘야 된다. 뭐 로봇을 때리거나 로봇에 뭐 막말하거나 학대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그 현상을 보면, 이제 로봇의 역할, 기능이 사람처럼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아니지만. 그게 벌써 몇 년 된 얘기입니다. 지금 벌써.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뭐 앞으로 로봇은 더 많이 쓸 거고, 뭐 창조의 개념, 아까 말씀하신 창조의 개념, 이 신이 아닌 인간의 창조의 개념에서 그 역할은 더 커질 겁니다, 앞으로. 예. 그럼 이제 로봇 4대 보험, 산재랑 의료보험을 들어야 되고 고용보험.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노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로봇. 이게 지금 좀 근데 새로운 관점인데. 근데 요즘 그 사람, 그게 우리 생각하는 노동조합 있잖아요. 노동조합에서 로봇 사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로봇 사용을 막을 수 없으니까 로봇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인간에게 그 이익을 분배해줘라,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미 좀 된 얘기고요. 아마 이 시대는 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제가 보는 잡지에서 그런 주제인데, 이거 그 로봇 번역기가, AI 번역기가 사람 전문 번역가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거기에 관해서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AI를 발전시킬 게 아닌가라는 것과 AI가 계속 발달해서 그 직업은 이제 사라질 것이다라는 두 가지가 나왔는데 둘 중 어떻게 될까요? 아,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 이학 교수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혹시? 첫 번째 질문은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뭐였죠? 근데 정확하게 첫 번째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계속 그 번역가 있는데 네. 하나는 두 번째 거는 그렇게 AI 해가지고 막 번역이 잘 되면 네. 그럼 번역가 직업이 없어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네. 직업이 이제 대체해가지고 또 하나는 그 이제 AI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더 필요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발전시키려면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 있어야 거기다가 교육을 시키든 뭘 해서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AI가 뛰어난 번역가를 뛰어넘을 수 없다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그 질문 어려운데 첫 번째 질문 들으면서 이해했는데 또 까먹었네. 제가. 그래요? 두 번째부터 얘기를 하면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정보에서 최적의 답을 찾으면 그 정보를 또 하다 보면 더 좋은 게 나오겠죠. 그러면 굳이 그때 얘네들 이게 AI든 로봇이든 스스로 발전된다고 스스로 스스로 생각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 기능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인간과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되게 최고인 사람 지금 수준에서는 잘 모를 때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거를 정보를 받아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가 되면 스스로 자가 발전해가지고 더 좋은 그런 기계나 머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하고 이제 그 다 맞물려 있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제 약간 이거는 우리 친구가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약간 부족해서 생기는 건데 인공지능은 사람이 주어야만 그걸 학습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엄청난 데이터를 그냥 넣어놓으면 얘가 그 안에서 자기가 계속 그걸 스스로 학습하면서 원래 그걸 명령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스스로 자체적으로 더 놀라운 기능들을 나중에 만들어내요. 그 이제 전문용어로 계속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해 간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엄청 뛰어난 번역가가 없어도 얘는 그 이상의 번역가로서 그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딥 러닝이라고 그래요. 깊이 혼자 학습하는 거야. 계속 돌려가면서. 맞죠? 이 교수님? 예. 아,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예. 이건 기술이 발달하고는 사실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도구적 가치를 우선하고 또 그것이 이렇게 산업적으로 또 더 유용성 갖고 또 인간이 기여하는 그런 방향으로서는 기술의 발전 더 고도화될 그건 지향성을 잃지 않겠지만 그런 한편으로 또 그 이상 그 존중돼야 될 것이 또 지켜져야 할 가치가 생명의 존엄성, 생명 자체에 대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신분제도 하에서 또 같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가졌지만 사람다운 대우를 못 받고 종처럼 그렇게 도구로 이렇게 활용을 당했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는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을 가치로 판단해가지고 또는 또 태어났을 때 약하게 태어나서 더더욱더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도 역시 그 생명 그 자체로서 그 사람의 삶을 더 다른 사람 못지않게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사회가 채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더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연계해서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고도의 어떻게 보면 교감 또 정치 그리고 공감대 이런 것들이 그 앞에서 얘기했던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계속 시켜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또 반작용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역사 속에서도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정반합에 의해 가지고 계속 더 고도화된 측면이 더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 가치를 깨우쳐주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욱더 법제화되고 또 이렇게 제도화된 틀 속에서 계속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부문에서 이제 산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부문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가 주목하고 선도하는 쪽으로 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이 부분도 계속해서 그 모든 분야에서 또 문화적 가치, 또 정치력, 또 세계를 리드하면서 생각을 갖다가 더 이렇게 공감대를 담아내고 또 그 사람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기술 못지않게 지금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또 더욱더 이해했습니다. 마음 새롭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분야의 부분에서도 계속 인문학이나 함께 더욱더 발전되어야 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가치, 도구적 가치뿐만 아니고 산업화 속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맥맥이 이어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뭐랄까 답변이 꼭 필요한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우려를 또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기계와 인간이 발전하면서 같이 생명과 기계 사이에 도구적으로 이용하더라도 그 안에 인간다움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 윤리 문제도 있고 또 법제화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측면에서 잘 상생하고 공존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이해했어요. 이제 그 중에 답변은 아닌데 제가 부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인류 역사 속에서 돈이 되고 그리고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윤리가 있어요. 그거 하면 되겠나 하는 윤리가 있고 저거 해보고 싶어요. 이제 그 호기심과 그 윤리 사이에서 근데 윤리라고 하는 건 시대에 따라 변하거든요. 절대적인 윤리가 있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때그때 물론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야 뭐 절대적이지만 그때그때 뭐 바지를 입거나 치마를 입거나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윤리 규범이나 도덕 규범들은 시간이 가면서 너무 이렇게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거를 억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이 아니고 기존의 역사 속에 살펴보면 과학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면 한 번도 윤리가 호기심을 누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합니다. 골방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그래서 그게 나중에 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 그거를 어떻게든 좋은 명분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좋은 의미로는 과학기술이 발전해 왔고 나쁜 의미로는 또 피폐해진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에 관한 얘기만 잠깐 하고 혹시 이학 교수님께 이제 부원 설명 부탁드릴 텐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해요. 지금 보면 제 자식보다 옆에 그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유모차 끌고 가서 애기가 있나 보다 보면 개가 있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지금 개 호텔이 개라고 하면 안 되지. 강아지 호텔이 있고 그리고 얘네들 유치원이 있고요. 정서 함양을 위해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추구하거든요. 그분들에게 얘기하면 저도 강아지 사랑해요. 키우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과연 걔는 생명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선생님께 이제 답변은 하실 필요 없고요. 강아지까지는 생명이라고 보시겠죠. 그렇죠? 근데 모기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그 다음에 폐렴균은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생물학자가 보는 건 다 생물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유리하면 걔는 보호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면 밟아버리고 그게 생명의 존엄성은 아니잖아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에게 해를 주고 그 박테리아 때문에 사람이 떼죽음을 수백만 명이 떼죽음을 해도 걔도 생명이거든요. 그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어디까지를 생명으로 볼 것인가? 로봇이 우리가 척은하지만 감정을 갖게 되고 우리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끊임없이 주변에서 가정부로 그다음에 비서로 또는 통신원으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그 아이들이 할 때에 과연 그것을 그냥 기계다 아무 때나 망치 가서 부셔버리고 톱으로 썰어버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거는 너는 생명이 아니니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도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들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박테리아도 오히려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유전자를 조작하잖아요.
지금은 그게 어디까지예요? 낫게 하기 위해서 박테리아 스스로가 유전자를 조작한다고? 이게 제가 정확히 질문을 못 알아들었는데 요즘은 우리가 박테리아를 만들 수도 있어. 유전자를 다 조합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 수도 있어. 그럴 만큼 많이 바뀌었어요. 그 아까 질문 주셨던 거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면 오늘 그 보여드린 부분은 이제 로봇 기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봇을 우리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200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그 여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로봇은 공장에서 일하는 이윤을 그 생산하는 도구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2000년대를 넘으면서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뭐 요즘 뭐 4차 산업혁명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로봇이 인간의 삶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공학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던 게 이제는 어디 가서 로봇에 대해서 누가 뭐 연재가 발표한다. 로봇에 대해 논의합시다 이러면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되게 숫자가 적고요. 사회학자, 뭐 윤리학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옵니다. 뭐 변호사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미 그 시대가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어려움 또는 그 좀 앞으로 다가올 문제가 보이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고민을 시작한 지가 또 좀 됐고요.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분야는. 근데 저는 이제 공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분야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오늘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희 둘이 답변을 드렸다기보다 그냥 이런 저런 주변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뒤에 우리 여학생이신가요? 대학생이신가요? 언뜻 보면 고등학생 같기도 하시고 제가 마스크를 쓰셔서 그 기계를 이제 분야를 연구하시면서 AI 시대에 인간이 그러면 살아남아야 할 능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까 그 앞에 학생이 번역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AI가 그 번역가보다 더 좋은 번역가가 된다면 인간이 그러면 이제 AI 시대에 살아남아야 할 능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직업이 살아남고 어떤 직업은 사라질 거고 또 어떤 능력이 인간이 필요하고 어떤 영역은 또 로봇이 전담할 거고 쉽지 않은 물론 그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왜 그러냐면 누가 이게 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거는. 근데 이렇게 주위에 변하는 걸 보면 결국은 그 로봇이 모든 것을 다 대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느 선에서는. 뭐 기술적인 한계든 무슨 한계든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그 번역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번역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현재 상황에서 현재 그 번역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솔루션이잖아요. 근데 최선의 솔루션이 나오면 그 시대에 맞는 또 새로운 솔루션이 나올 겁니다. 새로운 분야가 또 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에게 봤을 때는 이게 최고지만 이게 최고가 되면 그 상황에서의 또 다른 새로운 분야가 또 생겨요. 아마 공학은 계속 그렇게 발달이 될 겁니다. 근데 전에 비해서 이제 그 가중치는 떨어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이 지금 뭐 공대 뭐 산업의 100 중에 50이라 하면 그때 되면 좀 떨어져서 4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는 되겠지만 그 지금 모든 분야가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가중치가 적어지고 작게 보일 뿐이지. 그리고 새로운 분야가 나오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도 보면 그동안 그 한 뭐라고 하지? 광복되고 한 6, 70년 됐잖아요. 가만히 보시면 산업이 계속 바뀌었어요. 중심 산업이 뭐 화공을 했다, 기계를 했다 바뀌었는데 그게 다시 돌아왔어요. 한 10년 전에 화공이나 바이오 생물 쪽이 한번 했고 그 다음에 기계가 지금 하고 있고 곧 기계 플러스 AI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분야라고는 하지만 기존 게 변형된 형태로 또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공학이나 이게 사라질 리는 없습니다.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좀 다른 분야는 생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
그러면 사람이 AI보다 못하는데 뭘 할 수 있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꼭 AI보다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이 꼭 AI보다 잘해야지만 살아남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자꾸 그 느끼는 건데 이제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를 꼭 뛰어넘 이걸 한계를 넘어야 내가 더 기존에 비해서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보다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 한계에 맞춰서 우리는 여기까지 할 수 있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절대 뭐 공부가 어떤 분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분야가 없어질 리는 없습니다. 단지 조금 좀 주목도가 떨어질 뿐이지. 예? 그게 있고요. 번역기는 이미 그 구글 치시면 뭐 그래머 같은 거 치면 딱 치면 파란색으로 딱 나옵니다. 틀린 거 탁 잡아가지고 이미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하고요. 다 이미 많이 변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번역하는 선생님들 또는 뭐 영어 선생님들이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번역기를 쳤을 때 잘못된 걸 잡아주지만 내가 이거를 보고 나는 사람 선생님한테 가서 교육을 받으면 또 저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1대1로. 물론 번역기보다는 못하시죠. 사람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만한 효용 가치와 그만한 그게 다 있습니다. 꼭 기술이 높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술이 최고라고 해서 그 분야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분야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그렇게 AI 시대고 모든 게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우리가 걱정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 사람을 위해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때 다 바뀝니다. 그것도 이제. 예. 그냥 전혀 새로운 이거 잠깐 마무리하고 제가 두 분 질문 받을게요.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이학 교수님께서 정말 어려운 질문에 답을 정말 현답을 해주셨는데 새로운 시대가 오면 또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지금의 번역가라는 직업이 이제 다른 이름으로 같지만 유사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변하겠죠. 근데 이제 환경도 변하잖아요. 또 생물이 예전에 살았던 공룡이나 생물들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생물들이 출현하는데요. 그 가까이 새로운 생물들이 그럼 원래 없었던 거니까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돼요. 공룡이 멸종하면서 걔네들이 차지했던 생태계가 이제 새로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새로운 곳이 됐죠. 그래서 멸종과 때로는 어떤 경우에 그런 어려움들이 새로운 생명체들에게 새로운 털을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환경이 변해요. 한 가지 이건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전자계산기가 나왔다 그래서 저희가 경쟁심을 갖지는 않죠. 전자계산기하고. 그다음에 컴퓨터가 엄청난 능력으로 뭘 한다 그래서 그 컴퓨터의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심을 가지고 막 스포하고 쟤는 저렇게 계산하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고 그 아이에게 그냥 그 영역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 아이의 영역으로 맡기고 또 우리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가는 거니까요. 아마 이렇게 가다 보면 적절하게 그 서로 간에 같이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그 AI를 하잖아요. AI를 개발한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전 세계에서 아시겠지만 AI를 제일 잘하는 데는 구글입니다. 나머지는 구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글이 자기네 AI 코드를 전 세계에 무료로 뿌려버렸습니다. 그렇죠. 그게 한 몇 년 됐어요. 근데 지금 AI를 하는 분들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구글하고 붙어서 AI를 개발해야 되냐? 그게 아닌 거죠. 우리는 걔네가 잘하는 걸 뿌려준 걸 가지고 우리에게 맞고 우리의 분야에 맞는 그런 곳에 적용을 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네, 그것처럼 항상 누가 이거를 막 최신의 기술이 막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거를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그거를 본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효용성 있게 쓰느냐. 이게 결국은 사람이 앞으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새로운 분야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약속한 시간이 조금 지나서요. 아마 한두 개 질문 받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어떤 직업 없어지느냐 그래서 미래 진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답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답은 아니고요. 제가 인생을 짧지만 살아보니까 이건 없어질 거니까 안 하고 저건 좋을 거니까 전망치를 보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수님 말씀하셨죠. 이렇게 쇠했던 게 또 승하고 또 승했던 게 쇠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승하는 게 나중에는 쇠할 수도 있고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연락 열심히 해서 깊이를 갖다 보면 나중에 어디선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두 개만 더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 셋이 손을 들었는데 우리 맨 앞에 예, 하고 이제 기회 드릴게요. 예. 그 동물이나 곤충이나 그런 좋은 능력들을 모방해서 로봇을 만들잖아요. 근데 아까 그 사람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 같은 것은 어디에 쓰려고 만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휴머노이드는 그 사람을 모방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로봇은 제일 중요한 게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응. 그러니까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기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기계가 활용되는 환경은 어딘 거죠? 사람이 사는 환경인 거죠. 그러면 사람이 이미 살고 있는 환경에 최적화된 거는 누구죠?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사람의 사는 환경에서 제일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쓰기 위해서 휴머노이드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말이 자꾸 돌았는데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게 로봇이고 근데 사람이 사는 환경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를 연구하는 거죠. 걷는 거, 팔 움직이는 거 이런 거 해서. 최종은 완벽한 사람 같은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그 개 같은 게 와서 물을 주는 것보다 사람처럼 두 발이 걷는 게 와서 딱 물을 주면 더 효과가 크겠죠. 사람 환경에서 다 사는 거니까. 나중에 사람이 로봇과 결혼한다고 결혼 허락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 뒤에 친구 짧게 질문하시고 마지막으로 기회 드릴게요. 예. 그 뭔가 뭐 자율주행 로봇이 그 자동차가 길을 걷다가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그 두 갈래 길에서 한 곳은 한 명이 서 있고 다른 곳은 5명이 서 있는데 무조건 지나가야 된다면 어떤 곳을 지나갈까 하는 그 도덕적인 문제는 로봇이 어떻게 해결하는 게 궁금해요. 그런 고차원적인 질문을 이거는 로봇 문제라기보다는 약간은 그 철학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로봇 이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그 하버드 대학 교수님께서 던졌던 화제 중에 하나거든요. 차가 갔을 때 한쪽 철로에는 기차가 가는데 한 명이 있고 한쪽엔 5명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이 기차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가면 1명 죽고 이쪽 가면 5명 죽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당연히 1명 있는 쪽으로 가야죠. 1명 죽이는 게 5명 죽이는 것보다 낫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마이클 셀든 교수가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과연 그게 윤리적으로 옳다고, 그러니까 계량해서 여긴 5명이고 1명이니까 이 사람을 싹 죽여도 된다. 이게 무슨 그 정의, 정말 그게 진정한 정의냐.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문제고 지금 우리 친구가 사람도 힘든데 그 로봇이 만약에 그런 경우에 그런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로봇은 가치를 판단하는 기계는 아닙니다.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처럼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를 가치를 두고 판단하는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누군가가 준 뭐 지식 또는 이익 이런 거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지 사람처럼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뭘 해야지 이런 판단을 하는 건 아니에요. 로봇은. 그게 좀 달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그렇게 자율주행 자동차 있을 때 피해가 적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가 그 안에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이 좀 적은 곳으로 갈 거는 뭐 분명히 그렇게 프로그래밍은 할 것 같은데 우리 친구가 질문한 건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또 윤리 문제가 들어있어서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좋은 질문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 예. 그
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체 장기, 그러니까 모형 장기 있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걸 인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게 발명이 됐을 때 동물에게 이식하여서 그 동물이 잘 살아갈 수 있는가고요. 두 번째는 그 완전 그 아까 전에 봤던 소피아 있죠, AI 소피아. 그 소피아보다 좀 더 발전된 AI가 만들어졌을 때 그 AI가 거의 사람과 동일한데 거기에 로봇 삼원칙을 부여해서 로봇처럼 대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람처럼 대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요. 정말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지금. 자, 첫 번째 질문은 인공장기.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인공장기가 과연 그게 그러니까 성공적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건 이제 확대해 보면 나중에 모든 장기들을 다 갈아 꼈을 때 사이보그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 연결이 돼 있고, 두 번째는 굉장히 AI가 그 발달해서 완전한 거의 사람과 가까운 로봇이 만들어졌을 때 그 사람으로 대해야 되느냐 기계로 대해야 되느냐. 야, 이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어렵죠. 근데 그 삼원칙이라는 게 그 만들어진 게 1920년대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변했어요. 그거에 맞는 또 새로운 게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꼭 그것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보편적인 걸 말한 거지, 이런 금방 질문한 것처럼 세부적인 이런 것들은 아직 좀 더 뭐라고 하지, 연구하고 정립이 돼야 될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직 된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네. 그리고 이제 인공장기 관련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많은 시도가 있고 일부 기계들은 뭐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부작용이 심해요. 일시적으로는 기능을 할지 몰라도. 왜냐하면 그게 이제 단순히, 저는 그 전공은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단순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계를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아니 뭐 간단하잖아요. 심장 뭐 좀 뿜었다가 뭐 받았다가 하는 건데 그게 뭐 어렵겠어요?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몸 내에서 그 이식이 돼가지고 그 기능을 해야 되면 우리 몸이 이게 그 조직과 그게 막 무거운 쇳덩어리로 만들어놓으면 그게 어떻게 이 안에서 버텨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소재 같은 것도 개발을 해야 되고 이 안에서 그 부작용이 서로 부작용이 없고 이질감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단순히 그러니까 기계공학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저는 좀 멀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그 멀다는 게 수천 년은 아니고 뭐 몇십 년 상관이겠지만 아직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그거보다도 지금은 오히려 줄기세포 해가지고 이렇게 그 간 따로 만들고 뭐 따로 만들고 또 무균 돼지 통해서 돼지하고 우리하고 또 유전적으로 많이 유사하다 그래서 돼지에 있는 장기를 최근에 이식했던 실제 사례가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살인범이어가지고 과연 그거를 그 생명공학 기술로 해서 그 무자비한 연쇄살인범을 그렇게까지 살려야 되느냐 하는 세계적인 공분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있다가 부작용으로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최근에 그런 실제로 그런 이식 수술을 돼지의 그 장기 키워가지고 무균 돼지를 키워서 장기를 이식하기도 했죠. 이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서 그것들이 현실화되는 게 그렇게 먼 일은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더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요 정도 하죠. 예, 요 정도 하고요. 우리 이학 교수님 오늘 강의도 해주시고 또 질문에 답변도 어려운 질문에 아주 현답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죄송한데 예. 끝내시기 전에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11주차 강연이 다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교수님 마치기 전에 저희가 8월부터 진행되는 하반기 강연에 대해서 잠깐만 좀 소개 그렇죠. 부탁드릴까요? 8월부터 제가 설명드릴까요? 예. 하반기에 제가 지금 관장님하고 우리 여선생님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지금 완전히 강사진을 구축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 논의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기계공학자이신 교수 이학 교수님하고 같이 하다 보니 인간과 접목된 그 어떤 무엇이 있으니까 재미있지 않았나요? 로봇이. 그렇죠? 되게 재밌죠? 인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을 보니까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약간 바이오 헬스케어, 그러니까 건강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 의사를 모셔다가 그냥 뭐 건강하게 살려면 뭐 잠을 잘 주무시고 술을 금주하고 이런 얘기 들으려는 건 아니고요.
요즘 무슨 의공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다 로봇공학 다 관계가 있어요. 의공학이 뭐냐면 이제 그것도 일종의 뭐 바이오미믹일 수도 있고 의료기기 같은 거 만들고요. 또 첨단 장비 막 이렇게 분석 장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옛날에 MRI 뭐 시커멓게 그렇게 보는 세대가 아니고 막 몸 전체를 막 스캔해가지고 보는 정말 살아서 그냥 사람이 마이크로 로봇 돼서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처럼 그런 영상 장비들이 분자 영상 장비들이 만들어져서요. 이제 세상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그래서 과학 기술이 우리 인류의 그 건강과 바이오 헬스케어에 어떤 영향을 주는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공학자 그 다음에 또 분석 그 장비 만드는 약간 그런 엔지니어들 그 다음에 물론 생물학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헬스 그러니까 신세대 유비쿼터스 무슨 뭐 헬스 뭐 여기 차고 다니면 뭐 늘 이렇게 그 자기 건강 상태가 계속 병원으로 실시간 전달돼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유비쿼터스 의료 메디컬 헬스 케어 같은 것들. 그래서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이게 가가지고 감기 콜록콜록하고 이런 거 진단받던 그런 시대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진 바이오 헬스 분야의 새로운 혁명. 그런 거와 관련된 의사도 오실 거고요. 영상 장비 뭐 장영민 교수님, 그다음에 김명남 교수님 바이오 쪽에 의공학 쪽에 그런 이제 다양한 이 분야의 굉장히 전문가들. 지난번에 상반기에는 조금 젊고 참신한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좀 이학 교수님도 저보다는 조금 젊으신데 젊은 분들을 많이 모셨는데요. 이번 하반기 때는 좀 연세가 다들 좀 지긋하세요. 저보다 형님들이 좀 많으신데요. 그 분야의 개척자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분야의 정말 탑 클래스에 있는 과학자들을 모셔가지고요.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의사 와서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 전에 의사 그 건강 프로그램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도 이학 교수님 말씀 듣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단상. 예. 오늘 처음에 올 때는 그냥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로봇 쪽으로 많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게 제 처음이라서 뭐 어디 가서 얘기해 보는 거 잘 안 이게 뭐 EBS, YTN 많이 연락은 왔는데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나 그런 거 싫다고 안 나갔는데 오늘 왠지 앞으로 자주 나갈 것 같은 재밌는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우리 관장님 또 여선생님 또 우리 팀장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고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귀빈이고 승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